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강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의의를 보게 되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법률행위 내용이 한다, 중요 부분이 한다,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 기억할 거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다음에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했을 때 뭘 주장하면 된다? 법률행위 내용이다. 중요 부분이다.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취소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취소권 발생했을 때 누가 주장해야겠죠?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착오에 기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일단 발생한다고 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뭐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취소권 행사에 대해서 방하는 전략이겠죠. 그럼 누가 방어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죠. 표의자입니까? 착오에게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러면 착오의 경우에는 일단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자체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식과 대조된 사실, 인식과 대조된 사실의 불일치, 아니면 내심적 효과의사와 아니면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데 그 일치되지 않음을 모르는 경우, 요 정도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착오 자체 개념이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판례를 보거나 아니면 수험서나 기타의 어떤 책을 볼 때 요 정도의 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착오는 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는 것을 포섭시키기 때문에 착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착오의 유형에는 표시상의 착오와 의미 또는 내용의 착오, 의미와 내용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특히 동기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은 시험 출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이러 부분이 중요 부분에 해당돼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예컨대 토지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가 항상 중요 부분 착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정적인 표현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출제자는 이 중요 부분에 관련된 출제를 할 때 힌트를 줘요. 지문 자체에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디에 힌트를 줬고 우리 그 힌트에 따라 어떻게 답을 찾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취소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잘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여도 외적으로 착오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을 보게 되면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되면 일단 취소권이 생겨요.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의 109조 2에서 착오의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109조와 또 두 번째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소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효과와 관련해서는 방금 담보 책임과의 관계, 계약 해제와 취소권의 관계, 그 다음 취소권은 포기 부분이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착오는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오란
내심적 효과의사, 진이라고 하죠.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같지 않거나 아니면 인식과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 객관적인 비교하는 대조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계약서를 해석하는 거고 그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가 생각하는 의사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위는 뭐에 관련 거다? 법적 효과다. 따라서 경제적이고 사실적인 목적은 진위와 상관없는 거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했는데 법률 행위를 할 시에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막연한 사정이나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기대나 예측에 벗어난 경우에도 착오로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표현 한번 자주 써볼까요? 페이지 49페이지 2-가 요건의 방가로 1번에 2번 동그란 2번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밑에 아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연 장래 동기와 이런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 예측의 기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구는 되게 기억을 하는데 실무에 적용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한테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착오와.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다른 사정을 밝히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딱 의사표시의 착오다, 계약의 착오다, 법적 효과의 착오다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예컨대 나는 계약서에다가 매매 물건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고 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왜 10만 원을 쓴 겁니다. 계약서에 10만 원을 썼으면 이게 표시상의 효과사죠. 그런데 내심적 효과는 얼마였죠? 100만 원.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사와 내심의 효과사 다른 거죠. 그래서 착오인 겁니다. 표시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음의 착오는 뭐냐? 물건 가격을 100만이라고 제가 표시상의 착오에 얘가 대부분의 어떤 수험사들이 아마 이렇게 예시를 들 겁니다. 물건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표시할 것을 실수로 10만 원을 썼다. 계약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고 이거는 의사고요. 내심적 효과서고 표시를 쓴 실수로 10만 원을 표시했기 때문에 표시상의 효과서다. 근데 내용의 착오, 음의 착오는 뭐냐면 내용의 착오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랑 구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걸 생각하십시오. 표시는 잘했는데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하는 겁니다. 표시는 잘했는데 표시상의 착오는 없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컨대 이제 국제 거래를 하면서 달러로 표시를 했어요. 홍콩 달러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 달러 자기가 표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이게 썼다는 거죠. 계약서를 해석하니까 미국 달러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서죠. 그런데 이 사람은 표의자는 홍콩 달러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행위 자체는 잘했는데 그 의미를 잘못 판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해석되기 때문에 표의자는 홍콩 달러로 생각했으며 불이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착오는 표시는 잘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구나. 그래서 홍콩 달러 100달러에 매수할 생각으로 내심적 효과사죠. 100달러를 표시했지만 100달러 표시하는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해석상 미국 달러로 해석됐다.
객관적으로 해석해보니 계약서를 해석해보니 이거는 미국 달러다. 상거래상, 국제거래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학상 기명나리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문이고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기 파트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보증이라는 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보증이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 신원보증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보증 계약.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에는. 그 내용 자체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달라요. 신원보증이 있고 연대보증인데 말 그대로 신원보증이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계약서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어디서 사인했다? 자기는 여기다가 서명을 할 거라고 하려고 마음에 있었는데 여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게 기명날의 착오, 서명의 착오라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의 착오인지 표시의 착오인지가 먼저 출발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면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를 구분을 어떻게 했죠? 내용의 착오는 표시행위는 잘 했는데 그 내용에 착오 있는 거다. 지금 표시행위가 제대로 됐습니까? 본인은 신원보증의 계약에다가 사인을 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연대보증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비교해서 동계착오가 아니에요. 구별한 것은 동계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다. 그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십시오.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면 착오의 유형이죠. 표시상의 착오란 얘기라면 의사와 내심적인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아니죠. 기명날이 착오나 했을 때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어요. 이 대법원 케이스는 뭐냐면 기망행위로 신원보증계약서에 사인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라고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난 당했으니까 사기 110조에 기초해서 취소권 행사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언급이 됐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0조에 다시 언급할 건데 일단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다. 그런데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취소권 행사가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표시상의 착오여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10조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뭘로 행사한다?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권에 문제될 뿐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초됐거든요. 이게 표시상의 착오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표시상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110조가 기초한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고 뭘로 해결한다? 109조의 착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110조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동기 제가 자습서에는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어떤 강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습서 50페이지 제가 거기에 써놨네요. 표시상의 착오에 신원보증서류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읽어보십시오. 자, 동기착오. 동기란 효과 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 나대지를 산 이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법률 행위로 도모하려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다. 제가 뭐였습니까? 동기가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법적 효과와 관련된 거지 경제적, 사실적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에서는 대부분이 동기 착오가 많아요. 근데 법률행위, 낭의 착오, 의사표시의 착오, 판사님도 다 알아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사건을 보니 이 착오와 관련된 사건을 보니 표시상의 착오나 의미상의 착오보다는 동기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동기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동계착오 또한 백구제 착오 유형에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론적 근거를.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동계착오와 의사표시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된 건, 세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구조가 아닌 다른 데 있어서는 그 동계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공부하기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이런 연유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할 때 이 동계착오가 어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계착오란 이렇습니다. 동계착오란 이러한 동기가 법률적, 경제적 사실적 목적이 잘못된 상황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동계착오, 자, 그런 개념 정도는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기와 법률행 구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판례는 일정한 경우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배경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계착오에 대한 취소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경우를 어떻게 하냐? 표의자의 이익과 의사를 표시한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일방의 이익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양자 간의 이익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테두리입니다.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쪽에. 다만 이렇게 판례는 취소권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의 이익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이익과 그 거래의 상대방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하고 있다. 예컨대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그런데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요 지문을 아십시오. 만약에 합의까지 있었다게 되면 법률행위 되겠죠. 합의까지 있으면 굳이 동기를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을 시킨 겁니다. 동기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사표시 내외의 착오를 보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경우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109조의 착오의 유형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야겠죠. 동기착오라는 게 상대방이 표시했던 걸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동기를 상대방이 표시하고 그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 판례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포섭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때는 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눌러갑니다. 항상 취소권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여기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착오일 때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포섭 과정이. 그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착오면 취소권이 생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돼서 제가 써놓진 않지만 판례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섭이 되고 그렇다고 또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표시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인식만 할 수 있는 상태면 되지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인식을 더 넘어서 그래 그렇게 하자까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 없냐? 만약 합의까지 하게 되면 그건 매매계약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동기착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유발하고 상대방 측이 제공한 경우 동기착오가 상대방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때는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왜 이렇게 표시나 이런 거는 표의자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상대방에도 그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의자에게도 취소권을 인정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함께 상대방에게도 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는 계약이 유효할 거라고 체결했는데 취소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익의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불이익의 근거에 표시해서 알게 된 경우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러한 경우는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에 포섭이 되고
그러한 내용이 중요 부분이고 그게 착오에 해당되면 취소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방어를 하려면 뭐라 했었죠? 방어책이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책이 받아? 야, 취소권 중요 착오가 있지만 그 표의자에게 또 중대한 것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하지 못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페이지 51쪽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씁니다. 판례는 표의자가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근데 밑줄 그은 부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퀘스천 출제 지문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증여래성 증여계약 법률행위죠.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공무원이 법령에 오해해서 잘못 설명했대요. 이게 뭐냐면 그 동기 착오가 상대방이 유발하거나 상대방 측이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연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일단 이게 중요 부분이라는 개념적 어떻게 나냐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봅니다. 주관적은 말 그대로 표의자 입장에서 그러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 109조의 착오는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토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안다란다. 몰랐던 경우죠. 알았으면 107조와 108조의 문제인 거죠. 몰랐던 경우입니다. 몰랐는데 만일에 표의자가 자신에게 그런 착오가 있었으면 알았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고 and 근데 주관적 요건 다 그렇게 생각해. 착오를 주장한 사람 당연히 나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거죠.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인의 경험치에 봤을 때 그래 우리가 봐도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네가 그런 착오에 빠졌던 나도 안 했을 거야.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중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법률의 착오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지. 법률의 착오가 뭐가 있을까? 보통 토지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계약상에. 그러면 실제 거래 심사도 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 대표적 케이스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잘못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뭐죠? 법률 세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률 착오인 겁니다. 그 경우에도 109조 착오 될 수 있냐 없냐?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법률 착오. 이거는 어떠한 사례가 해당될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중요 부분의 파악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한다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관적 요건을 봤을 때 이에 해당되고 중요 부분이고 객관적 요건을 보더라도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즉 착오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걸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한데 야 네가 그 착오 빠져서 법률 행했지만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 그러한 경우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까? 잠시만 제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51페이지 중요 부분의 착오 라항입니다. 라항에 하나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꿔요. 동그라미 2번. 아까 토지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될 수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인정했고요. 4번. 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밑줄 그죠? 미미하게 부족하다. 미미하면 별거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답을 써. 착오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출문 자체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동그라미 뭐뭐 농지에 농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지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이 자 밑줄 그으시고 상당 부분이 뭐예요? 하천이다. 하천과 농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상당 엄청난 부분이. 그러면 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획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했대요. 이 지문 자체에서 아 이건 중요문 착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문 자체를 잘 읽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중대한 가실이 없어요. 중대한 것은 네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실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요. 그럼 공장 운영 사업가 토지를 또 추가로 공장을 신설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을 때 당연히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공장 신설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대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매수했다?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가실이 있냐 없냐를 그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문이 길어져야 돼요. 그럼 뭘 묻냐? 이게 잘 나와요. 참 볼까요? 토지 매수인에게 측량 내지 지적조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냐. 만약 이걸 묻는 포인트는 뭐냐면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걸 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확인할 의무가 없다면 중대한 가실이 없는 걸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경부산으로 갈래 아니면 서해안으로 갈래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실무상 매매 계약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번 지적법에서도 나오는 건데 지적도를 기준으로 필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현황과 경계를 위해서 토지의 목적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를 갖고 우리는 필지 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를 기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목적물은 현황과 경계가 아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지적도 기준으로 바로 이 지적도 기준한다는 점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대조나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실물을 알아야만이 이 개념을 알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보기니까 다 측량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토지의 매매 계약 목적인 토지는 지적도를 원칙적으로 기준. 그래서 원칙적 지적도에 따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애초부터 기술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때에는 실제 현황과 경계를 기준한다는 게 지문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면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습서 52페이지 마항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게 혼동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계의 목적물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출발점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재금 이미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가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라는 거. 그런데 중대한 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이 있었지만 그 착오를 중대한 가실에 의한 착오를 알고서 이해한 경우에는 예외다. 즉 중대한 가실이 있어도 착오를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 자습서 동그라미 3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그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주식 매매예요. 매매와 관련 건데 그 증권회사 직원이 컴퓨터상에 기입을 할 때 잘못 기입을 한 거예요. 매매가를. 그런데 이 매매가가 그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실수했어요. 처음에 한번 딱 했을 때 갑자기 처음에 사람들이 딱 그 지켜봤대요. 지켜보다가 계속 그 직원이 실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갑자기 달려든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요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